여러분의 아침을 함께합니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아침. 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미국이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 차단을 핵심으로 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안 표결을 오늘이죠. 11일 강행 처리하겠다고 지금 밝힌 상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중국과 러시아 아직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래서 나오는 말이 원유 공급 전면 금지가 아닌 일부 금지 정도로 되지 않겠는가 하는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상징성은 있겠지만 핵과 미사일 포기라는 절박한 현실을 감안할 때 과연 어느 정도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까 하는 문제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결론이 나오겠습니다만 이번 제재안이 어쩌면 서방 세계의 마지막 카드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주목될 수밖에 없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예,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백병규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미국이 유엔 안보리 새 대북 제재안에 대한 표결, 제가 앞서 방송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이 정도로 오늘 처리하자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시각으로는 오늘 밤 정도가 그렇죠. 되겠죠. 예, 네, 예. 오늘 밤 내일 새벽이 될 텐데요. 네, 일종의 배수진 전략 같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그 지연 전략에 처음부터 그 쐐기를 받고 나선 모양새인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 중국과 러시아 아직 그 입장을 표명하지는 않았습니다. 관건은 이 북한에 대한 그 원유 공급 차단이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죠. 예. 이 중국과 러시아는 그 북한의 그 의류 수출을 차단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동의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입장을 물밑 접촉에서 밝힌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러나 미국은 어떻게든 그 원유 문제가 좀 포함돼야 한다. 이런 입장이라고 하죠. 예. 원유 전면 금수 조치가 아니라 이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만 금지하는 이른바 그 총량 상한제가 논의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북한이 오늘 유엔 안보리 제재 움직임에 외무성 성명을 발표했는데 더 무슨 혹독한 제재에는 또 대가를 칠 것이다 이런 얘기겠죠. 미국이 생각조차 못하는 조치들을 거의 연속적으로 취하겠다. 이렇게 이제 경고하고 나섰죠. 네, 북한 외무성 오늘 발표한 성명에서 그 미국이 그 유엔 안보리에서 더 혹독한 제재 결의를 이끌어낼 경우에는 그에 상응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어쨌든 북한 9월 9일 이때는 이제 무사히 넘어갔어요. 근데 이제 도발이라는 게 기습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10월 10일 그 인민군 창건일이죠. 그때가 네. 아마 창군일인데 그때까지 우리가 좀 안심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만 이런 와중에 존 맥케인 미 상원 군사위원장이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를 검토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네요. 네. NBC 방송이 그 백악관과 국방부 고위 관리를 인용을 해서 그 북한의 그 6차 핵실험 이후에 트럼프 행정부가 그 한국에 대한 그 전술핵 재배치를 한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재검토할 것이다. 이제 이런 보도 직후에 나온 것인데요. 예. 일단 미국이 상당히 그 거물 정치인 아닙니까? 예, 그리고 그렇죠. 그 행정부의 그 대북정책 등 그 안보구상에 그 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이 상원 군사위원장의 발언이라는 점에서 더욱더 주목되는데요. 예. 어쨌든 이 맥케인 그리고 근데 또 한국을 좀 잘하는 분이기도 하죠. 이분이 이제 그 전술핵 재배치를 공식 거론하고 나섬에 따라서 이 트럼프의 정부의 움직임이 주목되고 있는데요. 네, 한국에서 전술핵 재배치를 요청하는 움직임이 있다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예, 그렇군요. 이 부분도 이제 우리가 굉장히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인데 말이에요. 국회 오늘부터 정상화 되는 모양이죠. 자유한국당이 이제 다시 들어가는 모양이죠. 그죠? 네, 일단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죠. 엊그제 이제 자유한국당 그 비상최고위원회를 열고 그 복귀를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의원총회에서 그 최종 결정하게 되는데, 그러나 복귀는 이제 이미 결정된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겠느냐 이런 관측이 많기는 합니다. 국회 전면 보이콧 일주일 만이죠.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이제 빈손 회군을 하게 된 셈인데 이 국회 복귀 조건으로 내건 사항은 이제 이루지 못했습니다. 국회는 이제 오늘부터 그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그 4일 동안 그 대정부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회의에서는 그 대정부 질문에 앞서서 그 이정미 정의당 대표의 그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도 있게 되는데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 선거구제 등 이 선거법 관련한 개헌을 가장 강력하게 좀 요청을 할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오늘 이제 본회의에서 그 김혜수 헌법재판소장 그 후보자의 그 인준 동의안 표결도 좀 예정되어 있습니다. 국민의당 의원들이 과연 어떤 선택을 하느냐 이게 좀 관건이 될 것 같죠. 그리고 오늘 주목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박성진 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그 인사청문회도 예정되어 있는데 맞습니다. 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여당이죠. 그 방어가 그 쉽지 않다는 이렇게 반응들인 반면에 되려 자유한국당은 그 침묵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오늘 그 청문회 과연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지 잘못 좀 궁금증을 자아내는 대목이기도 하죠. 자, 그리고 말이에요.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은 홍준표 대표, 그 다음에 이제 국민의당은 안철수 대표. 그죠? 이제 한 사람만 더 나오면 대선에 나왔던 사람이 다 나오던데. 다른 정당에 유승민 의원이 그렇죠. 남아 있습니다. 근데 비대위 체제 유승민 비대위 체제로 간다 이런 얘기 있죠? 거의 한 70% 그러니까 7분 응선은 넘은 것 같은데요. 그러나 아직 그 3분 응선의 험로가 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죠? 예. 네. 13일 국회의원 그 원외위원장 연석회의를 통해서 국회의원과 죄송합니다. 원외위원장 연석회의를 통해서 이제 결론을 낼 예정인데 어제 오후에 이제 최고위원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2시간 정도 논의 끝에 그 유승민 비대위 체제 출범에 그 의견을 모았다고 하죠. 유승민 의원도 어제 오전 그 페이스북에 그 바른정당이 그 최대의 그 위기에 그 직면했다면서 이 동지들과 함께 죽음의 계곡을 건너겠다. 바른정당을 그 창당한 초심은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 이 개혁보수의 길이라면서 이 비대위원장 요청을 이제 그 수락할 뜻임을 그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최고위원회 직후에 열린 그 의원단 만찬에서 이 김무성 의원이 곧바로 제동을 걸었습니다. 꼭 비대위로 갈 필요가 있겠느냐? 원내대표가 당대표를 겸하는 그 권한대행 체제로 가도 되지 않겠느냐? 이러면서 유승민 비대위 출범에 그 사실상 그 제동을 걸었는데 이 자강론과 통합론의 충돌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그렇군요. 그리고 그 국방부가 5.18 특별조사위원회를 오늘 출범시키는데 이게 이제 헬기 사격 이런 거 조사하는 거죠? 맞습니다. 예, 특조위를 이끌 그 위원장에는 그 대검찰청 그 공판 송무부장을 지낸 이건리 변호사가 내정이 됐고요. 예. 위원은 이 변호사를 포함해서 모두 9명인데 이 대한변호사협회 추천 변호사가 3명, 광주광역시 추천 2명, 예비역장성 2명, 역사학회 추천 1명, 그리고 한국항공대 추천 1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특조위는 그 지난달 23일 문재인 대통령이 그 내린 지시에 따라서 그 5.18 당시 그 계엄군이 헬기로 시민군을 있던 그 건물을 향해서 무차별 교총사격을 했다. 네. 이런 의혹과 함께 이 폭탄을 탑재한 그 전투기에 광주 출격 대기 명령이 떨어졌다는 의혹을 이제 우선적으로 조사하게 되는데요. 국방부의 어제 발표가 좀 주목이 됩니다. 이 조사 과정에서 기무사나 그 육군본부 등이 그 보관한 기록 공개 등 그 발포 명령 경위를 포함한 다른 의혹 등의 그 진상 규명에 필요한 조치도 병행할 것이다. 발포 명령제에 대한 그 조사도 병행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천명을 했죠. 그렇군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우리나라용 게하르트 슈레더 전 독일 총리 말이에요. 오늘 위안부 할머니들을 찾아서 성금 전달한다 그러죠. 네, 이 전 총리가 이렇게 찾아가는 경우도 굉장히 드문 경우인 것 같죠. 네, 그 정세균 국회의장과의 그 대담과 그 출판 기념회 등의 그 일정으로 이제 그 방한 중에 있는데요. 슈레더 전 총리는 오늘 오후 그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그 쉼터인 경기 광주시 그 나눔의 집을 방문을 해서 이용수 할머니 등 그 위안부 피해 할머니 그 4명과 만나서 좀 이야기를 나눌 계획이라고 하고요. 네. 여기에서 그 나눔의 집 측에 그 전쟁 피해자인 유대인 소녀 안네 프랑크의 일기로 알려져 있죠. 그 안네 프랑크의 그 액자와 함께 1,000만 원의 성금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예, 이게 돈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이 독일이 과거사에 대해서 그동안 어떻게 처신을 해왔는가라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우리한테 일깨워주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슈레더 전 총리의 1,000만 원 그 마음은 그럼요. 훨씬 이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아우슈비츠에 가서 무릎을 꿇었던 우리 그 헬무트 슈미트 전 총리, 헬무트 슈미트가 아니라 빌리 브란트 전 총리. 네. 우리가 이 부분도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예, 저희가 백병규 시사평론가와 함께 알아봤던 뉴스 브리핑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국회 보이콧을 선언했던 자유한국당, 사실상 보이콧 중단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져서 오늘부터 정기국회가 정상화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방송장악 의혹에 관련한 국정조사 그리고 전술핵 배치 예산을 주장할 것으로 알려져서 정기국회에서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불가피한 상황인데요.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포도가 맛있게 익어가는 한성 출신 김학용 의원입니다. 아, 요새 맛있어요, 진짜. 아, 진짜 맛있어요. 예. 근데 기회 되면 한번 오세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전에 의총에서 결정한 것 같은데 정기국회 복귀가 맞죠? 뭐 특별한 일 없으면은 아마도 정기국회 참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근데 일주일 만에 복귀 결정을 내렸는데 이게 사실 예전에는 이 장외투쟁 나가면 이게 그 명분이 없으면 참 들어오기 힘들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복귀를 하게 된 거예요? 사실은 이번에 장외투쟁이 뭐 극한 투쟁은 아니고요. 예. 그동안 문재인 정부 4개월 동안에 너무나 생각 외로다가 독선 독주하고 또 협치를 한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협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국민들의 미래와 관련된 일들에 대해서 너무나 성급하고 경솔하게 결정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야당으로서 경종을 울려야겠다 하는 그런 뜻에서 장외투쟁을 저희가 하게 됐고요. 또 들어오게 된 것은 아시는 것처럼 뭐 복귀 조건이 받아들여졌거나 아니면 뭐 다른 이유는 아니고요.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자유한국당이 제1야당으로서 국민들에게 이번 장외투쟁을 통해서 경각심을 주는 데에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이 언론장악 문건이 사실은 이게 대단히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게 만약에 우리가 여당할 때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아마 엄청나게 저항했을 겁니다. 현 지금 여당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블랙리스트라는 게 정부 지원을 배제하는 게 블랙리스트인데 이거는 훨씬 더 진화해가지고 김장경, 고대영을 완전히 다크 블랙리스트로 찍어가지고서 뭐 심지어는 개인 비리를 부각시키고 또 촛불 집회, 시민단체를 동원시키고 이거 대단히 옳지 못한 거죠. 아니 멀쩡하게 임기가 보장돼 있는 분들을 자기 입맛에 안 맞는다고 비합법적이고 편법적이고 탈법적으로다가 임기를 뺏으려고 그러는 거 이거 문재인 정부가 주창하는 민주국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근데 더불어민주당은 방송 공영성 회복을 위한 언론사와 새 정부의 개혁 의지를 언론 장악으로 호도하지 말라.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그 문건도 그 얘기 아닙니까? 그게 뭐 공식 문건이 아니다 그러는데. 네, 공식 문건 아니다. 아니, 얘기합니다. 당 전문위원실에서 만들었다고 지금 보도가 되고 있고 또 지난 25일 민주당 의원 워크숍에서 과학기술정보부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공유를 했는데 이게 공식 문건이 아니라는 것은 이해가 안 가고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이 정부는 무슨 일이 벌어지면 사과하는 사람이 없어요. 장관이 낙마를 또 사과하는 사람이 없고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미사일을 방사포라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이게 이해가 안 갑니다. 잘못은 할 수 있지만은 잘못되면 누군가는 사과하고 해명하고 그것이 지나치면은 뭐 사퇴를 한다거나 이런 뭔가 책임 규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전술핵 배치 문제인데,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 정기국회에서 전술핵 재배치를 요구하겠다, 내년 예산에 반영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우리 의지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 자,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니, 우리가 핵 개발이라고 한다고 그래야 전술핵이라도 배치시켜주고, 또 중국에서도 뭔가 협상의 여지가 있는 거지, 아니, 이거 도대체 뭐, 전술핵 배치 핵 얘기만 나오면은,
마치 금기시하고 이 몸서리를 치는데 이거 옳지 못한 거죠. 왜냐하면은 뭐 어제도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정부의 기본 방침에 변함이 없다. 정수랩을 도입하면은 우리의 비핵화 명분도 없어진다. 참 한가하고 안이한 생각이죠. 아니 지금 이미 북한에서 6차 핵실험까지 하고 우리가 공식적으로 인정만 못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지금 핵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한반도 비핵화는 이미 물 건너갔다. 그러면은 지금 이게 무슨 우리가 갖게 되면은 동남아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생각할 때입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살고 나라가 보존이 돼야죠. 지금 그리고 여론조사를 봐도요. 심지어는 민주당 지지자도 50% 이상이 지금 이 전술핵 배치해야 된다는 거고 뭐 갤럽에서는 60% 나왔는데 어제 또 다른 여론조사 기관에서는 거의 70% 가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협상하는데 북한을 진정한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전술핵이나 미국 핵 전력 자산의 소위 연중 배치를 통해서 기울어진 핵 운동장을 균형을 잡고 두 번째는 한미일 공조를 통해서 강한 경제 압박을 통할 때만이 북한에서 아이고 죽겠다 이 정도 돼야지만 협상 테이블로 나오지 지금처럼 이거 어물쩡하게 뭐 한 달은 대화한다 그랬다가 또 한 일주일은 대화 없다고 그랬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도 사실 여러 가지 고민이 많고 또 러시아 푸틴 대통령 만났을 때 대북 원유 공급 중단에 협조를 해달라 이런 얘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에서도 상당히 이제 좀 제재 강경 쪽으로 가니까 보수 정당도 좀 도와줘야 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아니 정말 진정성 있게 하신다면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안보에 여야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우리 사회자께서 아시는 것처럼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의 갈지자 행보를 보면은 솔직히 얘기하면은 사드 배치가 지금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진짜 대통령 의중이 어디에 있냐 이거 관계 공무원들이 눈치 보느냐고 늦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통령께서 정말 늦었지만은 그동안에 소위 친북한 프렌들리 정책에서 벗어나서 현실적인 그런 대북 인식을 가지고 확실한 메시지를 내놓으셔야 하고 그런 진정성이 담보가 된다면은 적극 도와드릴 그런 의향이 있습니다. 지금 사드 문제 잠깐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사드 배치 강행에 대한 비판 여론과 관련한 입장문도 발표하고 과거와 다르게 정부가 평화적인 집회 관리를 위해서 노력했다. 현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라고 판단했다. 이런 내용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솔직히 얘기하면 좀 앞뒤가 안 맞고 이율배반적인 말씀이죠. 근데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원래 문재인 대통령 사드 배치 반대하셨던 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다가 되셔서도 사실 사드 배치하는 거 아마 별로 이렇게 마음 내켜 하지 않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되기 전과 된 후는 분명히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그런 측면에서 아마 대통령께서 이제는 각국 지도자들도 만나보고 또 국제 정세를 정확히 보기 때문에 아마도 현실적인 감각을 좀 갖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사드와 관련해가지고 그동안에 과거에 광우병 때도 얼마나 그 광우병 괴담으로 인해서 국력이 손실되고 국론이 분열이 됐습니까? 이 사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람이 튕겨나간다는 등 참외를 먹지 못한다는 등 이런 얘기한 사람들 그래도 사실을 몰라서 참 우리가 실수했다. 말이라도 한마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도대체 이 정부는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제가 실명을 거론하기는 힘듭니다만은 본의 아니게 사드와 관련해서 국민들에게 비정상적인 정보를 제공했던 분들은 그 사실에 대해서 명확히 규명해야 될 필요성은 반드시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
자, 그리고 이게 이제 그 정치권 얘기인데 요새 바른정당 있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 뭐 비대위를 가느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 언론 기자분들이 보는 시각으로는 유승민 의원의 비대위 체제로 갈 가능성이 농후해졌다. 이런 분석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죠? 네네. 그리고 뭐 유승민 의원도 동지들과 함께 죽음의 계곡을 건너갔다. 뭐 이런 얘기를 한 모양인데 자, 유승민 의원은 이제 자강론자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입장에서 볼 때 이런 자강론자가 다시 비대위원장에 등장하는 것 어떻게 보십니까? 뭐 별로 바람직스럽지는 않습니다만은요. 예. 실질적으로 바른정당 내 예. 거의 대부분이 소위 중도 보수 건강한 생각을 가진 분들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분명히 합리적인 판단을 하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좀 안타깝습니다. 사실 근데 이게 바른정당 의원들이나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자의에 의해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건 아니거든요. 예. 뭐 누가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전쟁이나 난리통에는 부모 형제도 헤어진다고 하는데 이제 뭐 일정 부분 좀 안정도 됐고 대선도 끝난 지 꽤 됐으니만큼 소위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뿌리인 그런 바른정당 대부분 분들과 자유한국당이 힘을 합쳐서 이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국민들을 대신해서 뭔가 제대로 비판할 수 있는 그런 건전 비판 세력 그리고 미래 수권 세력을 저는 만들어내야 되고 이것은 해고 안 돼도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될 그런 보수의 명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당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참 이거 말씀드리기 뭐한데 예. 뭐 개인적인 생각은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대통령 본인을 위해서도 그렇고 대통령이 조금이나마 애정이 남아 있으시다면은 자유한국당과 보수를 위해서도 대통령께서 자진 탈당해 주시는 것이 저는 훨씬 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어쨌든 지금 뭐 김무성 전 대표, 뭐 김학용 의원께서는 또 김무성 전 대표하고 좀 가까우시잖아요, 그죠? 네, 아주 가까운 사이죠. 예, 예. 정진석 전 원내대표하고 또 이렇게 공부 모임도 하고, 근데 이게 단순한 공부 모임이 아니다. 이게 또 다른 정계 개편의 어떤 하나의 중요한 불씨가 될 수 있다 이런 분석들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좀 너무 나간 것 같고요. 예. 다만 저는 그런 모임이 필요한 것이 예. 현재 지금 보수가 결집을 해야 되는데. 예. 그런 것이 되기 위해서는 예. 어떤 이런 소위 정지 작업 그리고 사전에 의견을 조율하고 예. 또 어떤 보수의 가치를 같이 나눌 수 있는 예, 예. 이런 자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알겠습니다. 그 공부 모임은 앞으로도 예. 좀 활성화됐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이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월요일 아침이죠. 월요일 아침이면 원래 차가 많이 막히는데 거기다 지금 비까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야, 이 도로가 어떤지 모르겠는데 7시 41분 30초 지나고 있는데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미란 캐스터. 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월요일 아침 가을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앞서 들으신 대로 빗길 때문인지 사고 소식이 자주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끄러움 사고에 유의해서 평소보다 감속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도심 도로 중에는 동작대로 용산 가족공원에서 동작대교 구간 사고가 일어나 처리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서빙고로에서 동작대교를 진입할 수가 없습니다. 미리 우회하시기 바랍니다. 천호대로도 중곡 사거리에서 아차산역 3거리 구간 3차로에서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사고 난 지점에서도 정체가 되고 있으니까 각별히 잘 살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도시고속도로 이미 정체 길이가 긴 편인데요. 올림픽대로는 행주대교부터 청담까지 긴 정체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강변북로 구리 쪽도 우회 역할하기가 어렵습니다. 행주대교부터 청담까지 동일하게 긴 구간이 밀립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예, 그 사드 잔여 발사대 4기가 지난 7일 추가 배치된 가운데 사드에 대해서 늘 민감한 반응을 보였던 국가 바로 중국이죠. 중국 내 분위기 심상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 김치를 언급하면서 우리나라 문화를 폄하했고 또 사드 보복 역시도 좀 강화돼서 중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과 관광업계 또다시 위기를 맞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사드 배치로 인해서 삐걱거리는 한중 관계 해법은 무엇인지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강준영 교수 연결해서 자세히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강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거 지금 이렇게 우선 중국이 말이에요. 예? 이 김치만 먹어서 멍청해진 거 아니냐. 황구시보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예? 물론 우리나라 주중대사관도 항의해서 삭제가 됐지만 다음날 사설에는 사드 봉인론을 제기한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이 황구시보가 중국인민일보의 인터넷판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황구시보는 중국 이제 공산당 기관지죠. 인민일보가 여기에 자매지입니다. 자매지. 사업하는 자회사인데요. 아무래도 자신들을 이렇게 어필을 하려다 보니까 아주 자극적인 그런 말들을 많이 쓰고 또 그 황구시보의 영어판이 있죠. 그게 글로벌 타임스라고 그러는 건데 아무래도 이제 외신 기자들이 많이 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사 자체는 아주 작은데 이 외신과 직접 접촉할 수 있는 면이 넓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자극적인 면을 통해서 이런 거를 많이 강조하는데요. 예를 들면 일본 같은 경우는 황구시보의 보도 자체를 무시합니다. 일본에 관해서도 얘기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이 센카쿠 열도 문제 때문에 무시하는데 우리는 이제 좀 매우 과민하게 많이 반응을 하죠. 그렇군요. 네네. 지금 그렇다면은 우리가 과민할 수도 있는데 이 중국 사드 배치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한중 관계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께서? 네, 좀 과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는 저도 분명히 인정을 합니다. 다만 이제 이 황구시보에 대해서 그렇게 너무 그 말이 꼭 그게 다다 이렇게 볼 필요는 없다는 얘기고요. 지금 한중 관계는 말씀하신 대로 이 사실은 갈등이 지금 최고 단계에 와 있죠. 작년 7월에 사드 배치를 한국 정부가 결정하고 나서 문재인 정부가 그 경선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 후보께서 그 당시에 사드 배치가 재고될 수 있다 이렇게 했다가 사실은 이제 결국은 임시 배치가 돼버렸잖아요. 그런 이름으로 이제 정식으로 배치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전기가 좀 마련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했던 중국 정부가 실망을 많이 한 거죠. 그래서 더욱 감정적으로 지금 이제 일을 처리하는 것 같은데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중국 정부는 사드 배치가 예정대로 진행이 될 것이라고 다 예상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건 한국의 의지라기보다는 미국의 의지가 훨씬 강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갈 거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이 중국도 거기에 대해서 대비는 했는데요. 막상 이렇게 벌어지니까 중국의 최고 지도자가 소위 자신의 그 중국이라는 국가가 여러 번 얘기한 부분을 한국이 전혀 거들떠보지 않고 자신들의 방식대로 처리했다라는 점에서 매우 감정적인 언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좀 더욱더 꼬여있는 그런 상태로 간 게 아닌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강준영 교수님께 좀 여쭤볼게요. 일각에선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 사드 문제 가지고 중국이 이제 우리한테 시비를 거는 거는 확실하지만 그것이 진짜 이 사드를 배치하면은 이게 자기네한테 엄청나게 손해가 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한반도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좀 더 강화시키는 차원에서 사드 문제를 계속 시비를 걸고 그렇기 때문에 사드가 아니더라도 다른 문제 가지고 또 시비를 걸 가능성이 많다. 이런 분석을 내놓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의 일관된 주장입니다. 그러시군요. 저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죠. 왜냐하면 이 다 아시다시피 사드라는 거는 방어용 무기입니다. 이 방어용 무기를 공격하는 것도 아닌데 이걸 가지고 전략 균형을 해친다고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북한의
핵 때문에 사드를 배치한다고 하는데 중국은 전혀 그렇게 받지를 않거든요. 사드라는 것 자체가 미군의 무기고 미국이 운영하는 거다. 한국을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문제가 앞으로 한국이 미중 사이에서 특히 안보를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의 입장에서 향후에도 조그만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한국을 이런 식으로 압박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드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분명하게 북핵 위협 요인이 사라지면 안 한다라는 얘기를 해야 되고 또 했어요. 했는데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상황이 자꾸 꼬여 있는 겁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이미 이제 사드 배치를 했기 때문에 끝났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더 당당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요. 어차피 중국은 지금 영향력 확대라는 측면에서 사드한테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설령 사드 배치를 안 했다 하더라도 다른 문제 가지고 또 시비를 걸 것이다. 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진짜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과도하게 이 중국의 입장에 반응할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들이 또 많이 나오는데 말이에요. 네네. 지금 중국이 말이에요. 이 북한에 대해서는 얘기를 뭐 이렇게 안 하고 있는데 참 오늘 이제 안전보장이사회 유엔 안보리 그래서 또 다른 제재 나오지 않습니까? 원유 공급 중단. 근데 중국이 어떻게 나올 거라고 보세요? 저는 지금 그 카드를 쓰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신 교수님 지적하셨던 대로요. 네. 중국의 가장 큰 목표는 남북한의 동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북한이 가고 있는 전략적 완충지대 역할을 그대로 가지고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북한이 있음으로 해서 미국도 견제하고 일본도 견제하고 우리 한국도 견제하는 이런 상황인데 만약에 자신들이 원유 공급 중단 카드를 가지고 북한을 압박을 했는데도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북한의 핵무기를 포기시킬 수 없다거나 이렇다면 안 쓰는 것보다 카드를 소진해버린 상황이 돼버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지금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적극적일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에 러시아가 또 동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보리에서는 늘 그렇지만 그러니까 이 중국과 러시아가 합쳐지는 것도 결국은 아까 지적하신 대로 이 사드라는 게 결국 미국이 대중 견제를 하기 위해서 오는 거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가 저렇게 연합으로 반대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이 상황이 중국이 설사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영향력을 제대로 발휘할 시점이 아니라고 중국이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요. 게다가 마지막 카드로 보이는 원유 공급 카드를 지금 상황에서 전면적으로 쓸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매우 약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드 보복 문제 언제까지 갈 거라고 보세요? 끝으로? 저는 지금 이제 여러 번 전기가 있었지만 다 실패를 했고요. 다음 달 18일에 이제 19차 당대회가 열립니다. 그게 뭐 시진핑이 마음을 풀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주변 전략을 재평가하고 조정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난 5년간의 대주변국 외교를 아주 잘못한 거죠. 적이 너무 많이 생겼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조정을 해야 소위 지금 중국은 1대1로 전략에 올인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변국 관계가 안 좋으면 안 되니까 그런 방향에서 약간 유화적인 외교 정책 조정이 나오면 알겠습니다. 조금 공간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강준영 교수였습니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전 8시 1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